옛날 어느 마을에는 플로라빌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으며 사람들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덕목이 있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자연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신봉하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 사이의 조화를 중요시했습니다. 플로라빌에는 마을의 철학자인 에드윈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학문을 배우고 돌아와 자연법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에드윈은 마을 중앙 광장에서 자연법에 대한 공개 강의를 열었습니다. 강의는 사람들이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법을 넘어 자연법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에드윈은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연법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연법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따를 때 진정한 도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이웃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마을의 규칙을 어기고 몰래 다른 사람의 땅에 작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땅 속에서 알 수 없는 병충해가 퍼지기 시작했죠. 청년은 자신의 행동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드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연법이란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우리가 그것을 어겼을 때 자연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날 이후로도 에드윈의 강의는 큰 인기를 끌었고 플로라빌 사람들은 자연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덕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돕고 자연을 아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플로라빌에는 매년 한 번 자연법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축제에서는 마을의 농산물과 자연물을 전시하고 대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축제를 통해 자연법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고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드윈의 이야기는 플로라빌을 넘어 주변 마을에도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자연법이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드윈의 교훈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인간의 올바른 길을 찾자는 메시지로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법은 우리에게 마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삶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호바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는 아주 특이하게도 자연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홉스의 이론을 검증해보겠다는 굳은 의지로 호바리아의 시민들은 어느 날 아침 깨어나더니 사회의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이 나라에는 정부도 법도 경찰도 없었다.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호기로운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자연 상태가 가져다준 첫 번째 날, 호바리아의 수도인 리바이어 더빌의 풍경은 매우 놀라웠다. 평소 일상적이던 출근길은 갑자기 전쟁터가 되었고 길거리에는 각양각색의 사건들이 펼쳐졌다. 커피숍에서 줄을 서던 사람들은 이제 커피를 얻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슈퍼마켓에서는 각자의 생존을 위한 식량을 확보하려 진열대가 텅 비어버렸다. 처음에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재미있게 느껴졌던 사람들도 있었다. 마치 게임 같다. 며 웃는 이들도 있었고 원시인처럼 살아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일어나는 싸움과 혼돈, 불안정함에 그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져갔다. 사람들은 곧 자연 상태의 가혹함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매일 밤 누군가의 집에 침입이 일어나고 물건을 서로 빼앗기 위한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평화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믿을 만한 교환 수단도 없었다. 도시는 점차 황폐해져갔고 사람들은 점차 불신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자연 상태의 극단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졌다. 여러 커뮤니티가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누가 더 좋은 규칙을 만들 것인가의 경쟁 속에서 흥미로운 실험들이 펼쳐졌다. 어떤 공동체는 모두가 평등하게 발언권을 갖는 민주적 운영을 시도했으며 다른 곳에서는 가장 강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끄는 방식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겪은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신뢰의 부족이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지 거래를 공정하게 할지를 절대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홉스가 주장한 대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계속해서 심화되어 갔다. 마침내 몇 달이 지나고 나니 호바리아 사람들은 슬슬 자연 상태의 삶에 지쳤다. 그들은 이제 안정된 삶을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겨났다. 그래서 시민들은 다시 모여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합의하에 새로운 주권자를 선출하기로 하고 홉스의 말처럼 강력한 통제와 질서 아래서 살아가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호바리아는 다시 조직화된 사회로 돌아갔고, 이번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존중과 신뢰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호바리아 사람들은 이 실험을 통해 홉스의 자연상태 이론을 실제로 경험하였고, 그 결과로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는 호바리아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도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그 후로도 호바리아 사람들은 가끔 자연상태로 돌아간 그 시절을 돌이켜보며 티타임이 이야기 거리로 삼고는 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왕국의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재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국에는 루소라는 이름을 가진 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잊어버린 자연상태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오랫동안 잊혀진 전설처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루소가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그 무엇도 소유하려 하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은 평등했고 서로 어울려 살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때에는 무한한 천연 자원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저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충분했죠. 루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말을 이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뭔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로 인해 불평등과 경쟁이 생겨났습니다. 자연 상태의 평등과 자유가 사라진 것이죠. 이쯤 되자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청년으로 피부에는 햇볕에 잘 탄 건강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자연 상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루소는 지혜로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계약을 통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연 상태에서 느끼던 자유와 평등을 현대 사회에서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루소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사람들은 루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만의 새로운 사회 규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규칙은 각자 스스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고, 덕분에 그들이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록 완전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평등과 자유를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루소의 가르침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결국 역사에 자연 상태의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루소의 자연 상태 개념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행복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어요. 이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피터 싱어의 이타적 이론을 신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행복보다 마을 전체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모기로부터도 배우려 했다죠. 행복 마을의 중심에는 고통 없는 동물 농장이라는 특이한 곳이 있었어요.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곳이었죠. 돼지들은 진흙 속에서 구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닭들은 매일매일 아침부터 자신들의 꿈에 대해 토론했어요. 오늘은 내일의 꿈을 꾸고 싶어 라고 외치는 닭까지 나타날 정도였어요. 그 마을에는 이타적 영웅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빌리였습니다. 빌리는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자상하게 건강식 채소 요리를 만들어주고, 저녁이면 동물 농장에 가서 동물들을 위해 자장가를 불렀어요. 돼지야 돼지야 꿈나라에서 고구마산을 만나렴 같은 노래가 그의 히트곡이었죠. 설렘 가득한 어느 날 빌리는 마을 회의에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됐어요. 우리 마을 더불어 모기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모두들 놀랐습니다. 모기를 위한 것이라니? 잠깐, 모기가 행복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빨간 베레모에 금태 안경을 낀 빌리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기가 우리 피를 빨아먹는 건 그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피를 마시면 배부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 만족감을 주어야 합니다. 곧 저혈당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다면요? 하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싱어의 이타적 이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기조차 다른 생명처럼 차별받지 않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빌리의 기발함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모기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갑을 끼고 살충제 대신 여러 채소 추출물로 만든 모기 전용 음료를 만들어 주었죠. 행복 모기바로 불린 이곳은 모기들이 제철 산딸기 향 가득한 음료를 마시러 오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행복 마을은 모기도, 사람도, 동물도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이야기와 이타적 삶의 방식은 먼 다른 땅까지 퍼지며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일 밤 요란한 빌리의 돼지가 노래하는 꿈속 고구마 이야기도 함께 말이죠. 이렇게 피터 싱어의 이타적 이론을 통해 웃음 가득한 마을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이제는 모기들까지 함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한 특별한 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